사람에게 관심이 많거든요. 예. 제가, 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세상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납득이 잘 안 되는 거 있잖아.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대단히 헌신적이시고, 이제 가정에서도 헌신적이시고, 사회생활에도 굉장히 헌신적이신데, 끝이 배신인 경우를 봤어요. 어,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토록 헌신을 했으면 누군가가 알아주고 어쩌면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그분은 유독이 그렇게 많은 배신을 당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왜 헌신의 끝이 배신인지가 좀 되게 좀 궁금한 게 좀 많았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개인적인 저의 어떤 성장에서 제가 성장을 멈춘 듯한 시간이 한 지난 8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뭔가를 내가 안 해서 이제 멈춘 거라면 하면 되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성장이 멈췄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한 지난 8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가 시너지의 반대가 역시너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가 조금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역시너지가 일어났는지도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던 찰나에 한국 아메에서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본사 직원들이 코디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줬는데 제가 굉장히 운이 좋게도 굉장히 열정적인 분을 한국 아메 직원하고 제가 상담을 받게 됐어요. 컨설팅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제가 리더십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강의도 많이 듣고 또 참고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분이 안내해 준 것 중에 제가 해답을 찾은 거는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에서 해답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릎을 탁 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몇몇 분하고 공유를 했어요. 공유를 하게 되면서 일기 분 미팅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지 않은 분들은 이런 발전적인 시간에 시간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되게 좋으신 분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런 분들이 뭔가 있잖아요. 어딘가 모를 답답함이 있잖아요. 거기 벽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갈등이나 답답한 문제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돕고 싶은 마음에 또, 이제 제가 문제를 약간의 힌트를 얻었듯이 제 문제, 인생의 문제에 힌트를 얻었듯이 또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그런 힌트가 되는 또 아니면 무릎을 탁 치는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가짐,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바라는 마음가짐은 뭐냐면, 조금 열어놓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열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아니면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들으셔도 좋아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적극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이 제가 읽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책이 참 잘 안 읽어지는 책이에요. 두께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책은 두꺼워도 술술술술 읽어 나가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말도 어렵지 않은데 잘 안 읽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후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글이 잘 안 읽어지는, 맥락이 잘 안, 파악이 잘 안 되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북미팅을 위해서 리뷰를 한 5번 정도 읽었거든요. 네다섯 번 정도를 계속 읽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발견한 게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못 읽어서가, 문해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분이 영어 문장을 한국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 책이 유독이 잘 안 읽어졌구나. 안 읽혀진 거예요. 안 읽어진 게 아니고, 안 읽혀졌구나. 이런 거를, 아, 이게 어쩔 수 없는, 근데 이 작가가 관계대명사를 굉장히 많이 써서 문장을 쓰다 보니까 번역하시는 분이 최대한 그 원본에 입각해가지고 최대한 원본을 흐리지 않으려고 이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번역하신 분도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이게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약간 그런 껄끄러움이 있어요. 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맥락상 다음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또 뭔가 새로운 게 뭔가 이어지고 이런 매끄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책에 이게 영어고 이게 번역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 부득이하다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든지 빠짐없이 다 읽어드리고 싶을 만큼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다 있잖아요. 새겨 들을 만한 그런 에피소드인데 그렇게 할 시간이 사실은 1시간 반 해야 될 거를 60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시간상 어쩔 수 없어서 핵심만 좀 이렇게 쏙쏙 뽑아내듯이 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이 책은 미리 읽어오셔도 좋지만 어, 이게 읽고 제가 한번 북펠링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쑥 훑듯이 리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뭐 이렇게 예습 차원에서 한번 그냥 가볍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한번 너무 딥하게 안 보셔도 돼요. 예습은 그냥 무슨 내용이 있는가 보다 정도만 하시고 대신에 이제 리뷰, 복습을 조금 꼼꼼하게 하시면 여러 번 책을 읽은 효과,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추천해 드리고 일단 책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예, 개정판이어가지고 갖고 계시는 책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책이 7가지 쓸까지인데 7주가 아니냐면요. 처음에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한 습관 정도 차지할 만큼 많은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7가지 습관에 대한 개관이 있어요. 이 내용 그다음에 1, 2, 3 습관을 마치고 나면 상호 의존의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다음 4, 5, 6, 7 그다음에 7 끝에는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다시 강조하는 부분이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을 한 주에 이렇게 끊어서 하다 보면 한 10주 코스가 나오더라고요. 한 10주 정도는 걸리겠거니 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그 토플 강의를 들을 때 연속 강의로 토플이 2개월 반 코스였거든요. 거의 10주 코스였는데 제가 그 연속 강의를 5회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 글이. 그러니까 강사님이 어느 부분에서 왜 유머를 하는지도 다 알겠는 거예요. 강사님 말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고 있는 거죠. 한 3회차 정도 되니까. 그런데 그때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반복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 내용이 나한테 그냥 쓱 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반복했을 때 얻었던 되게 좋은 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좀 그런 개념으로 좀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선 저의 책에는 51쪽인데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제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탁월함은 올바른 삶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진정 탁월하다는 거는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올바른 삶하고 탁월함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성실과 탁월함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좀 공감을 하고요. 스티븐 코비가 이 책을 쓸 당시에 지난 25년 동안 기업체, 대학, 그리고 결혼, 가족 관계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컨설팅 분야의 일을 해왔다. 이렇게 표현했고, 근데 이제 이분이 봤을 때
외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내적으로는 심리적인 고독감, 비효과성, 내적 조화의 결핍, 다른 사람과의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에 대한 갈망 등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저도 궁금한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도 외적으로 너무너무 성공했는데 내적으로 뭔가 안 맞는 거죠. 외적으로 그렇게 풍요로우면 내적으로도 풍요로워야 되는데 내적으로는 거의 바닥을 치는 걸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하가 나와요. 약간 넘어가 볼게요. 예하는 결국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표를 이루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가로 개인의 삶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의를 느끼는 게 뭐냐면 도대체 직장에서 출세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자기가 이뤘지만 뒤늦은 후회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다이어트를 또 시작한다는 거죠. 뭐, 어, 좋다는 거 많이 해본 거죠. 근데 자기가 또 실패를 하고 또 다이어트를 하는 자기에게서 자신과의 약속도 잘 지켜나갈 수 없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 같다라는 자기 회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뭐냐면 어, 효과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서 연수 과정을 여러 번 참가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랑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어, 어떤 일이 있어서 아파서 쉬거나 하면 자기 직원들은 잡담이나 하고 있지 일을 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면. 그런, 그래서 왜 나는 직원들이 보다 자립적이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지 못할까? 아니면 그런 자질을 갖춘 직원을 왜 찾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회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나머지는 다음은 뭐냐면 아들이 반항적인 거예요. 반항적이고 그러면 통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약물에 중독돼 있어 10대인데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례는 뭐냐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보았는데 그것이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 아직도 내 생활은 내가 원하는 만큼 행복하고 생산적이고 평화스럽지 못하다. 늘 쫓기는 삶을 사는 거죠. 이제 시간 관리가 안 돼서. 그다음에 그 밑에 다른 사람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이에게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통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다 해버리고 말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할까? 이런 의문이 있고, 그리고, 나는 정말이지 바쁘다. 그러나 때때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장기적으로 보아 도대체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의구심이 일곤 한다. 뭐 이런 회의가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친구나 친척들이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을 보면 웃으면서 축하도 해준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질투 비슷한 착잡한 심경을 누를 길이 없다. 얼마나 이게 그죠? 축하를 해주면서 내 마음은 너무너무 이제 안 좋은 거죠. 비교가 되고 그런 마음도 힘든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성격의 소유자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일이 다 돼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내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궁금하다.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결혼은 이제 건태기에 들어섰다. 더 이상 서로가 싸우지도 않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가졌던 서로에 대한 감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이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각각 다른 문제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답하고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봐도 쉽지는 않죠. 그죠?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딜레마가 사실 이 작가에게도 있었어요. 이 책의 54쪽에 보시면
몇 년 전에 나와 아내 역시 이런 종류의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당시 우리 아들 중 하나는 학교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아이는 학교 성적이 심통치 못했다. 시험을 볼 때 문제의 지시사항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좋을 리는 없었다. 게다가 그 애는 사회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종종 가족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애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어디 내놓기가. 신체적으로 키가 작고 깡 마른 데다 운동신경도 발달하지 못해 야구를 할 때는 공이 날아오기 전에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댔다. 그 애는 늘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곤 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얘가 밖에 나가면 다 얘를 보고 비웃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마음은 늘 노심초사. 그리고 만약에 성공이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것이라면 부모 역할에서의 성공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다는 거죠. 이 스티븐 코비어 아내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밖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성공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애는 내가 키우지 남이 키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한 많은 책임이 사실은 부모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자녀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잘하는 거 봐서 계속 격려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애가 야구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웃을 때마다 우리는 막 사람들을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애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간섭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배우는 참이에요. 막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오히려 막 그런 반응에서 막 울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봐도 영상이 보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애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정말로 걱정이 되었다. 우리의 노력이 오히려 아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도움이 아닌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떤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냐면, 어, 이즈음 나는 전국의 여러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프로그램의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IBM 고급 경영자 연수 과정이었는데, 이때 주제가 뭐였냐면, 커뮤니케이션과 지각에 관한 주제였어요. 이 주제가 이 사람이 이쪽에 이 분야에 눈을 뜨게 한 계기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각이라는 부분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 사람의 어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기도 해요. 지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룰 내용을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지각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지각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사물을 볼 때 지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아가 우리가 보는 방식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각 있잖아요. 인지하는 거 있죠? 이게 기대 이론, 자기 달성적 예언, 자성 예언, 피그말리온 효과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그죠? 기대 이론.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어 그걸 다른 말로 자성 예언이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양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씨를 심어놓으면 그게 그대로 자라버리잖아요. 결과가 또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말인데 이게 그때 이분이 지각을 공부하면서 기대 이론, 자기 달성적 예언, 뭐 자성 예언, 피그말리온 효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각이 자신과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뭔가를 지각한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떤 렌즈를 통하여 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안경을 끼고. 이 렌즈 자체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거든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내와 나는 IBM에서 가르치는 개념들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자기 아이를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실제대로 보지 않고 렌즈를 끼고 안경을 끼고 색안경이죠, 일종의. 어떤 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근본적으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던 거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애가 그 상태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가 애를 그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성예언이 된 거죠. 내가 그렇게 지각하고 말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들리는 메시지는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해도 아이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내용은 너는 능력이 없으니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런 부정적인 자성 예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꿔야 돼. 우리의 지각이 문제구나. 부모의 어떤 눈이 잘못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을 바꾸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음 타이틀이 뭐냐면 성격 윤리, 성품 윤리. 요거는 제가 조금 읽기보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각 있잖아요. 이게 지각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이 1776년 이래 미국에서 출간된 성공과 관련된 문헌들을 얼마나 읽었냐면 수백 건을 살펴보았어요. 수백 건의 책을 성공 관련된 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개선, 대중 심리학, 자기 훈련 이런 분야의 뭐 책, 논문 수필 이런 거를 수백 건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 이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거를 발견하게 돼요. 깜짝 놀랄 만한 거를. 그리고 본인도 있잖아요. 우리 가정과 지난 수년 동안 내게 도움을 청해왔던 많은 사람들의 삶과 대인관계에서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최근 50년간의 성공 관련 문헌 대부분이 피상적인 해결책만 제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거에 본질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문헌을 보다 보니까 지난 최근 50년간의 책들은 다 피상적인 거고, 사회적, 사회적 이미지에 관한 인식, 다양한 기법, 응급처치식 대응책, 이런 것들이 지난 50년 동안 가득한 거예요. 성공에 관련된 게, 뭐, 개인적인 삶이든, 가정 생활이든, 아니면 사회생활이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응급처치식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는 그냥 손도 안 대고 겉보기만 계속 있잖아요. 그럴싸하게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인 게 해결 안 되니까 그 문제는 만성적인 문제가 돼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것만 척하는 것만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분이 최근 50년은 그런데 미국 건국 이후 150년간의 어떤 대부분에 나온 문헌들을 또 본 거예요. 두 개가 아예 다른 문헌인 거죠. 최근 50년과 미국 건국 이후에 150년간은 책이 달라요. 그때는 뭐를 주로 다뤘냐면 내적 성품 중심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책들이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과 관련된 것들은 어떤 거냐면 언행일치, 겸손, 충성, 절제, 용기, 정의, 인내, 근면, 소박, 수수함, 황금률. 대접 받고 싶은 대로, 그죠?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성공이라는 거, 이런 성품을 주로 다루어져 있고요. 그 최근 50년 거는 다 어떤 성격 위주인 거예요. 성격 위주의 어떤 윤리인 거죠. 그러면서 성품 중심의 사고는 효과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원칙이 들어있으며 이 원칙을 배워서 자신의 기본적인 성품과 결합해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과 지속적인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보세요. 우리가 한 번 딱 성공하고 계속 고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진정한 성공, 그 다음에 지속적인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성품이 돼야 된다는 거, 성품이.
근데 성격 위주의 어떤 거를 보면 이제 개인 및 대중을 상대로 할 때 각종 기법 이런 거예요. 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걸 듣고 있으면 막 이렇게 사람을 막 분발하게 해. 막 이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조작을 하니까 우선은 당장은 있잖아요. 뭐 될 것 같은 기분이 확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인 거죠. 최근 50년간 나온 말들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가진 태도가 당신이 높은 지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부를 결정한다. 찌푸린 얼굴보다 미소 띈 얼굴이 더 많은 친구를 얻는다.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신념을 가지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막 불끈 이렇게 막 힘이 확 쥐어지죠.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성품은 싹 빼고. 그런데 외적 성격 중심의 접근법은 명백히 조작적이며 심지어 기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 술수를 쓰게 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취미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듯이 보이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수단을 쓰기도 한다. 자, 보세요. 근데 그런 책에도 성품이 언급되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이 뭐냐? 살짝 구색만 이렇게 갖춘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임시 변통의 영향력 행사 기법이나 권력 획득 전략, 커뮤니케이션 기술, 적극적인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막 주를 이루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작가가 하는 말이 나는 바로 이 같은 외적 성격 중심의 사고가 아내와 내가 우리 아들에게 활용하려고 시도했던 해결 방안의 잠재의식적 원천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성품이 하나도 아닌 거죠. 그래서 외적 성격과 내적 성품의 차이를 곰곰이 생각한 결과 나와 아내는 그동안 자녀들의 모범적인 행동으로 사회적인 만족을 얻어왔는데 다른 애들은 다 이제 아이고 세상에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어머나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하시면 애가 저렇게 잘 컸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사회적으로 막 해주는 거를 제가 자기가 그 달콤함을 누리다가 요 애만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막 들어온 거를 듣기 위해서 이 아이만 그렇지 못해가지고 실망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 부모 이미지인 거예요. 애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식을 잘 돌보는 훌륭한 부모라는 역할에 대한 이미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막상 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죠? 애의 인생인데 나의 이미지를 생각한 거예요. 애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아내와 나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성품과 동기, 그리고 아들에 대한 인식이 바로 우리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괴로운 심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사회적 비교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 부부가 가진 중요한 가치관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조건적, 잘하면 내 아들, 못하면 내 아들 아닌 거죠. 조건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애가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심했다. 이전의 노력은 아들 바꾸기였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아들과 우리 자신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배우자와 본인을 분리하셔야 돼요. 이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바뀌어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분리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쟤는 왜 저래 하는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1번 하셔야 되는 게 분리예요.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각각 다뤄야 돼요. 각각.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를 1번 하셔야 되는 게 분리예요. 나의 문제와 그의 문제를 나눠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1번이 분리예요. 그리고 그 애만이 가진 정체성, 개성, 독립성, 그리고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나와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개성, 독립성, 가치, 그거를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이 부부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깊은 사고와 생각을 깊이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짧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지각이 잘못돼서 문제니까 깊은 사고와 믿음, 그리고 기도까지 했어요. 기도까지 하면서 이, 이 독특함을, 우리 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함을 보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그의 자신의 방법과 속도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도 이렇게 실현될 수 있는 그 잠재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방해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본인 마음을 먹고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끼어드는 거는 방해예요. 그리고 아들의 잠재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애의 능력을 믿고 그 애가 해낼 일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어, 그 다음에 우리 본연의 역할, 내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동기를 솔직하게 분석해보고, 어? 내가 사회적으로, 어머, 아들 잘 키우셨네요. 딸 잘 키우셨네요. 그 말 들으려고 했다라면 그 동기는 불순한 동기예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독립적으로 잘 자라서 사회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만족감을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이 아이처럼 좀 느리지만 자기 반식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 애가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느끼는 사회적 가치가 아이들의 성취나 행동과는 무관하도록 강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도록 엄청 노력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노력 그냥 조금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를 이제 이 보편적 사회적 기대 있잖아요. 이렇게 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를 뭐 중단한 거죠. 애가 해달라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다 해주는 거는 그 보호거든요. 파트너가 해달라고 할 줄 아는데 스폰서가 다 해주는 건 보호예요. 그 사람이 클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거든요. 방해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탁 봐주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실제로 그렇게 봐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치로 들었죠. 근데 얘가 나중에는 무언의 메시지를 자기가 이제 우리가 본대로 이 아이가 들은 거죠. 예언이 돼버린 거예요. 예언을 바꿨더니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만의 가진 방식과 속도로 해내기 시작하는데 뭔지 아세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부모가 옆에서 그렇게 거들 때는 애가 발전이 없었는데 얘를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라는 그 있잖아 인식으로 있잖아요. 바라봤는데 애가 스스로 해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61쪽에 보면 우리가 외적 성격이 아니라 내적 성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한 계기였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인생의 문제들이 이에서 비롯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에서 이뤄진다는 게 되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음 주제가 뭐냐면 1차적 강점과 2차적 강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 아들을 통한 경험, 지각에 대한 연구, 성공을 다룬 문헌에 대한 독서가 상호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서 나는 인생의 어느 순간 모든 것에 실마리가 풀릴 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게 맞물린 거예요. 자기의 깊은 고민, 그 아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깊은 고민을 아들이었거든요. 자기 인생의 고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침 그때 지각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성공에 대한 문헌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막 이렇게 상호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이게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딱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1차는 성품이고요. 2차가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성품은 빙산 아래쪽이에요. 안 보여요. 성격은 이렇게 빙산에 이게 윗부분이거든요. 보여요. 웃고 있는 건 보이잖아요. 마음으로 웃고 있는 건 안 보여도. 맞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62쪽 중간에 보시면 성품이 결점투성이고 이중적이고 불성실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고 이전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더 큰 동기를 가지게 하며 자신이 자신을 좋아하게 하고 나아가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 각종 전략과 기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보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의 이중성은 불신을 낳게 되어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심지어 소위 좋은 관계 기법을 활용하는 것조차도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 설득법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지속적인 성공의 토대가 없는 셈이다. 기본적으로 선한 품성을 갖추고 있을 때 이 기법들도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기법에만 치중하는 거는 벼락치기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벼락치기로 지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반드시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 씨를 뿌리고 그죠? 뿌린 만큼 거두는 거잖아요. 절대로 지름길이 없어요. 단계 단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63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마치 있잖아요. 막 이렇게 금방이라도 될 것처럼 있잖아요. 막 2차적인 성격을 가지고 막 금방이라도 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는 자연의 섭리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거는 거둘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가장 설득력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은 바로 내적 성품이다. 넘어가 볼게요. 64쪽에 당신의 성품이 아주 큰 소리로 당신 자신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은 내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성품이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리죠. 성품 때문에 그 메시지가 아무리 나한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안 들려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개조하거나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로 나를 막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 말이 아무리 나한테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라 하도 내가 그 사람의 의도가 싫어서 안 듣고 싶잖아요. 그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잖아요. 말과 행동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성품이에요. 내 성품이 훨씬 더 이제 어, 그 예를 들어서 내적 성품을 내가 어떤 사람을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럼 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 얘기를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맞죠? 자, 패러다임의 위력으로 가볼게요.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은 인생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살기 위하여 필요한 수많은 기본 원칙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습관이라는 게 가장 기본, 베이직이에요. 그 다음에 1차적인 거거든요. 지속적인 행복과 성공의 근거가 되는 올바른 원칙을 이게 원칙에 내 안에 쏙 들어가게 하는 건 내면화하는 게 이 책의 의도예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보시면 먼저 자신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하면 그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인식,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본 것을 해석하는 능력, 이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인식은 일종의 지도 같아서
내가 낯선 곳에 갔을 때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낯선 거를 만나요.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맞추면서 따라간다는 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성품보다 사실은 성격이 더 중요해라고 말한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뭐 더 부지런히, 더 빨리 노력하면, 그죠? 뭐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근데 우리가 66쪽에 가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가 잘못되는데 더 열심히 하고, 뭐 더 긍정적으로 막, 뭐 이렇게 한다고 여전히 헤매고 있잖아요. 인생의 길에서 여전히 나는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지도가 잘못돼가지고. 인생길에서 내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좋은 경험했지 뭐.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길을 못 찾고 있는 중이라는 팩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물을 보는 방식,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 근원이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실험이 하나 나와요. 이 책에 보시면 67쪽에 어떤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을 한번 보게 하고요.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또 여자가 있는데, 음영이 좀 바뀌었는데, 그림은 형태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실험을 사실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와 유사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초 정도 이 그림을 보게 해요. 이 그림을 딱 보고, 아, 뭐다라고 딱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다른 한 그룹에는 이 두 번째 그림을 딱 보게 해요. 서로 다른 그룹인 거죠. 각각 서로 다른 거를 본 두 사람이, 두 그룹이 서로 대화를 해요. 당신이 본 걸 말해봐라 하면 한 사람은 25세 정도의 젊은 여자라고 말하고요. 이 다른 그림을 본 사람은 한 6, 70대의 늙은 노파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실험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70쪽에 가보시면 이게 논리에 관한 게 아니고 사실은 심리에 관한 건데요. 이 강의장에서 서로 각각 다른 그림을 본 사람이 10초간 본 거예요. 짧은 시간 10초간 보고 당신이 본 걸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20대다, 하나는 60대다, 70대다 하니까 막 서로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게 60대냐? 뭐 어떻게 그게 20대냐?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딱 10초만으로도 10초를 먼저 본 그림 때문에라도 우리는 인식이 생겨버렸거든요. 근데 71쪽에 보시면, 보세요. 우리가 10초라는 시간이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에 이처럼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볼 때, 이 굉장히 다투거든요. 이 두 그룹이. 무슨 소리 하냐. 막 이렇게 막 다퉈요. 심각할 정도로. 그런데 일생 동안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학교, 교회, 직장, 친구, 동료, 성격 중심의 사고 같은 사회적 패러다임. 우리는 지금 그런 패러다임에 완전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모두 소리 없이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향을 우리가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패러다임, 사고의 지도를 갖게 된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인생이라는 길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가? 10초도 이렇게 막 싸울 정도인데, 자, 그러면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패러다임을 벗어나서는 사실은 언행일치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과 다르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태도와 행동의 원천인 패러다임을 검토해보지 않고 단지 밖으로 드러난 태도와 행동만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별 도움이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패러다임을 안 바꾸고는 밖에 있잖아요. 막 이런 걸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다 객관적으로 여기 보면 72쪽 밑에 보시면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난 너무너무 객관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그 지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동안 쭉 쌓아놨던 거 있잖아요. 사회적 안경,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인식시켜줬던 그런 거, 학교에서 들은 거, 본 거, 이런 걸로 있잖아요. 이게 안경이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그 눈으로 보는 거지, 절대 있는 그대로 안 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 자기 지각, 자기 패러다임을 말하는 거예요.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73쪽에 보면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독특한 경험의 렌즈를 통해서 자기 식으로 사물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오픈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개방적인 거 있잖아요.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잖아요. 내가 좀 더 객관적이고 싶다면 들어야 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듣고, 개방성이 그래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개인, 이걸 먼저 출발선은 이걸 인정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굉장히 주관적이구나. 내 식으로 보는구나라는 걸 인정하시고, 남의 얘기를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개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야를 넓혀 나가면서 객관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세종 격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으나, 아, 내가 주관적인데 열고 오픈하고 시야를 넓혀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패러다임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75쪽에 보면, 나는 어느 일요일 아침 뉴욕의 지하철에서 작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했다. 이거 좀 스토리가 굉장히 감동적인데 이게 짧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짧게 할게요. 어떤 중년 남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지하철을 탄 거예요. 근데 애들이 너무 지 맘대로야. 막 떠들어대고 날뛰고. 그런데 이 내 옆에 있는 이 중년의 남자가 마치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멍하니 있는 거죠. 마치 남의 일 보듯이.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너무 거슬려가지고 76쪽에 가시면 자기가 도대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막 다른 사람 신문도 막 빼앗고 이렇게 하는 너무 버르장머리였고 너무 경우 없는 행동을 하니까 자기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갖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당신의 아이가 저러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제서야 이 사람이 마치 깬 듯 자고 있다가 깬 듯이 있잖아요. 그제서야 그 상황을 처음 본 듯이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하면서 그제 하는 말이, 저도 뭔가 어떻게 해봐야겠네요 하면서,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들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어, 순간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게 이게, 그 얘기를 듣기 전과 듣기 후에 완전히 순간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거를 막 내가 이해를 해야지 하면서 막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순간 이루어진 전환인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순간 내 패러다임이 확 뒤집어진 경험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갖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지가 바뀌어버려요.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이거 꼭 적어보세요. 여기 지금 76쪽 밑에 바닥에 있는 부분은 꼭 리뷰하실 때 내가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경험들이 언제가 있었는지 한번 꼭 구체적인 사례를 꼭꼭 적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뀌어봤던 경험은 나를 바꿀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소개한 것 같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체험하게 된다. 혹은 남편이나 부인, 부모나 조부모, 관리자나 리더 등과 같은 새로운 역할을 갑자기 담당해야 할 때 이와 유사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내가 손님으로 갔을 때와 내가 주인으로 이렇게 장사할 때 주인으로 있는 거랑 입장이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딸일 때와 내가 엄마일 때는 또 완전 다르죠.
이런 식으로 입장에 따라서 내가 패러다임이 확확 바뀌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집에 장애자가 있기 전까지는 장애자가 살기에 너무 불편한 너무 많은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를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뭐가 불편한지 하나도 안 보였는데, 우리 가족 중에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딱 생기는 순간 너무 세상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 안 보였던 게 확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너무너무 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는 이걸 뭐라 말했냐면, 악의 이파리를 수천 개를 잘라내는 것보다 뿌리를 한번 잘라내는 것이 더 낫다 했어요. 내가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는 게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바꾸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내 패러다임 바꾸는 게, 예를 들어서 자식도 바꾸고 부모도 바꾸고 막 부모 만나면 네 잔소리하고, 남편 잔소리하고, 막 직장에서 직원들한테 잔소리하고, 막 다 주변을 다 바꾸는 건 수천 개 이파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뿌리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지금 57분이에요. 근데 음, 완도 못했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 엄청 중요한데, 자, 그러면, 요 하나만 조금 더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패러다임이 이렇게, 요 지하철처럼 순간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완전 다르게, 순간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아들 문제처럼, 인식도 서서히 되지만, 바꾸는데도 엄청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요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아들 문제는 약간 너무 이렇게 이 뿌리 너무 깊게 박힌 거여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아들의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78쪽에 보시면 먼저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돼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패러다임하고 성품은 불가분의 관계다. 절대 이거 분리가 안 돼요. 인간적 차원에서 존재가 바로 관점이거든요. 내가 보는 눈이 곧 나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킬 때 동시에 존재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려 깊은 사람이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은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예요, 렌즈.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갖는 힘은 그 전환이 즉각적이든 점진적이든 신중하든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면 패러다임 전환이 저는 그렇거든요.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서 어떻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거든요. 내 패러다임을 안 바꾸고는 절대로 내 일도 안 바뀌고 내 인생도 안 바뀌고 내가 원하는 목적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를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 다음에 원칙 중심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러면 가장 올바른 패러다임이 뭐냐? 원칙 중심이라는 거예요. 원칙은 자연의 섭리, 아까 씨를 뿌리고 과정을 거쳐서 결실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그건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칙을 벗어난 것들은 진리, 원칙, 법칙, 진리 이거를 벗어난 거는 거기서 벗어난 패러다임은 얻을 게 없어요. 반드시 진리 중심, 원칙 중심, 법칙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내가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훈련 함대에 배속된 두 대의 전함이 9일 동안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도 대대적인 해상 기동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다. 나는 선두 전함에 소속되어 밤이 되자 함교에서 감시 임무를 받고 있었다. 안개가 너무 짙어
시야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선장은 모든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계속 함교에 남아 있어야만 했다. 완전히 어둠이 깔렸을 때 함교의 앞쪽에 근무하던 감시병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우연 이물 쪽에 빛이 보입니다. 불빛은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고물 뒤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고 선장이 소리쳤어요. 감시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장님. 하고 대답하였다. 이는 우리가 그 배가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코스에 들어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선장은 신호수에게 소리쳤다. 저쪽 선박에 우리가 충돌 코스에 들어와 있다고 신호를 보내라. 그리고 항로를 20도 방향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라. 그쪽에서 당신들이 항로를 20도 바꾸시오 하고 신호가 왔다. 저쪽에서 온 거예요. 선장은 나는 선장이다. 그쪽이 20도로 움직여라. 라고 신호를 보내도록 명령하였다. 저는 2등 항해사입니다. 선장님께서 20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응답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선장인데 저쪽 2등 항해사가 나보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자 선장이 매우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우리는 전투함이다. 당장 항로를 20도로 변경하라. 그랬더니 조명, 조명빛과 함께 다시 응답이 돌아오기를 저희는 등대입니다. 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즉시 항로를 변경했다. 내가 등대랑 부딪히면 전, 전투함인데 내가 그 같이 내가 움직이는 범위 안에 등대가 있으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등대를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안 바뀌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바꾸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맞죠? 원칙은 등대와 같다. 이것은 파괴될 수 없는 자연 법칙이다. 엄마가 애를 놓지 애가 엄마를 놓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애를 가졌으면 10달 있다가 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자연의 법칙이지 내가 이거를 있잖아요. 막 그거 아니에요. 막 한 달 만에 놓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게 아무리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불후의 명작 10개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단지 율법을 어김으로써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내가 원칙을 어기면 내가 파괴되는 거지 원칙이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원칙이 뭔지 우리가 아나요? 알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양심이나 인품의 일부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칙들이 있어요. 뭐 공정성, 뭐 성실, 뭐 정직, 인간의 존엄성, 봉사, 뭐 자질, 우수성, 담대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협할 게 말할 그게 없어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불변의 진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불변의 진리를 깨서 얻으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불변의 진리를 나의 패러다임으로 넣어서 작동하도록 내 안에서 그렇게 작동하고 내 눈이 그거를 이렇게 밝게 하고 내 마음이 작동하고 내 몸이 작동하게 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사회자님 제가 이제 이게 원래 2시간 분량을 1시간 안에 제가 이게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원래 2시간짜리였거든요. 근데 1시간에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반밖에 못했네요. 근데 어쨌든 시- 진행해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 사회자님 받으셔가지고 1분만 더 쓸게요. 그 누구 오늘 한 사람만 애프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애프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손 들시고 누가 한번 하실 분. 짧게. 예, 제가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이정은 이런 애프터 듣고 싶네요. 네, 이정은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 패러다임이 있고 요즘도 좀, 누군가를 보면 왜 저러지?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럼 과연 뭐가 맞는 거지?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거지 했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셨던 원칙, 그리고 자연 법칙, 뭐 이런 거, 그런 법칙 같은 그거에 맞춰서 생각할 때 그게 이제 좀 맞는 그러한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내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사진 찍고 마칠까요? 네. 책 네. 들고 이제 인증샷 하나 찍고.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예, 하나, 둘, 예, 다음 주 월요일 또 우리 살아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패러다임일까요? 혹시 네, 남기고 싶은 그 메시지 있으시면 단톡방에 남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안녕히 주무세요.